이번 시간은 당시에 행해졌던 조선시대 형벌 관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고문인, 고신이 많이 행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데 이 고신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조사 수단으로 인정되었어요. 당시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였던 것이죠. 고신. 또 뭐 고려시대에 보게 되면 자백을 했더라도 고신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권력의 집행으로서 정착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세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노비를 다룰 때에 노비에게 사형이라고 하면 공권력이 아닌 사적인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형을 내렸다는 것의 의미는 공권력이라고 하니 공권력의 집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형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권력의 부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근데 심각했어요. 주리도 틀고, 뭐 코도 베고, 이런 그 엄청난 그런 형벌이 자행이 됐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조선시대 때의 대표적인 형벌 태장도유사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 형벌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형벌 이외에 이제 법 이외에 또 형벌이 있었잖아요. 다양했던 고신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형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그림이 있어서 찾아본 겁니다. 형벌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예전에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여라. 남에게 상처를 상해 곡식으로 갚아라. 도둑질한 자 노비로 삼고 50만 전 속전해라. 부여 시대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는 거죠. 가족을 노비로 삼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땐 12배를 배상했고 간음한 자는 사형. 또한 투기가 심한 부인도 사형. 고구려 시대 중대한 범죄 사형.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 이전 고대 국가 시대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사형의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로 오게 되면 고려 시대 형벌은 형법이 기준된 오형, 즉 태장 도유사 근간이 이뤘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로 오면서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는 여러분께 이제 고려시대 편에서 수사 및 형사 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형벌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재판 받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네 죄를 알렸다 불어라 또 맞으면서 불고 그러고 나서 너는 장 80금은 또 장으로 해서 형벌 집행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문 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형벌이 자행이 됐고 또 형이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형이 집행으로서 태장 도유사 이런 것이 있었고 재미있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규문주의를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경우와는 다른 규문주의를 취했다 하는 규문주의. 소출을 하는 수사해서 기소도 하면서 아울러 재판도 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피고인, 피의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어려웠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 조사의 객체로서만 다루어졌던 것이 조선시대의 피의자, 피고인들의 지위였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권 행사라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자의적인 그런 그리고 전횡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서 형벌권 행사 담당 관리가 돈벌이의 대상이 됐다. 주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 갖다 주면 좀 깎아도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형벌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축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지배계층에 의한 형벌권 독점, 자의적인 행사, 피지배계층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와 반발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반발. 그렇죠. 아무래도. 왜 우리만 당해야 되느냐. 기본 형벌은 이제 태장도유사. 이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그림입니다. 태형은 뭐냐? 태형은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인 형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겁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10도, 10도, 20도. 요거는 이제 몇 대 이걸 얘기합니다. 10도라는 건 10대, 20대, 30대, 40대, 50도.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태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 대수를 세우면서 회초리를 때렸다. 부녀자의 경우는 옷을 벗기지 않으면 원칙이나 간음을 한 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옷을 벗기고 집행했다는 거죠.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의 균에서 처리했다.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와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것이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안 했고 부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옷을 벗기지 않았지만 가늠한 여자는 옷을 벗기고 때렸다. 요게 이제 태형의 이해입니다. 회초리 같은 거로 때린다는 거죠. 태형. 요걸 볼까요? 장형은 큰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장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태와 마찬가지로 옹이와 나무를 깎아 버려야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은 상처를 입잖아요. 다른 걸로 해서. 법대로 교육 심사를 하여야 하며 힘줄이나 악기호 등 물건을 덧붙여 장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형은 아까 태형은 10에서 50까지였는데 장형에는 60도에서 100도까지 5등급이 있었다. 매 10도마다 1등씩 가감한다는 것이고 장의 규격은 이렇습니다. 태형 마찬가지로 가는 소두경조로 죄인의 볼기를 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형의 폐해가 나옵니다. 집행관 자기가 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의 규격과 집행 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법제화했다. 이것도 이제 1895년에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제 폐지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장형은 장 몇 대 도 뭐 1년 이런 식으로 부가 되는 형이 있어요. 도나 도형이나 유형에게 부가 돼서 장 100, 유 뭐 3천리 뭐 이런 식으로 병과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다. 요건 장의 규격입니다. 요거 장칠 때 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법률에 규정이 다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다 돼 있었지 임의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하게 이걸 다스렸다는 규율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태에 쓰이는 거 이렇게 알고 장에 쓰이는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규격이 있는 거죠. 도형은 오늘날 뭐 가둬두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일정 부분 어느 저기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노역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노역. 도형은 약간 중한죄를 범한 경우에 관에 붙잡아도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게 하는 등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형벌이다 하는 거죠. 구금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시키는 점은 오늘날의 징역형과 유사하다. 형조에서 총괄 관력했다. 노역에 처하는 기간은 죄질에 따라 정하되 1년에 3년까지 6개월 기준으로 5등급이 있으면 반드시 장형이 병과되는 점이 특이하다. 6개월 기준으로 해서 1년, 1년 6월, 뭐 2년, 2년 6월, 3년 이렇게 해서 5등급 나눴죠. 그리고 장 60에 도 1년, 장 70에 도 1년 반, 장 100에 도 3년, 그리고 5등급이 있었다는 거죠. 도형수의 경우에는 이제 귀휴, 고향으로 잠깐 보내는 경우 병가제도도 있었다. 도형입니다. 도형. 요거 이제 가서 염전에 가서 소금 채취하고 그러는 거죠. 유형.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중국 대명료를 일반 형법에 의용하면서부터 유형이 정형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해지던 형벌이다.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았다.
임금의 사령 또는 소결 등의 왕명에 있으면 특별히 석당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정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다. 이 유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송강 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유배지에 가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나름대로 소위 얘기하는 유배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하는 거죠. 송미인공, 뭐 삼미인공 이러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이 보고 싶은 그리움, 뭐 이런 것도 표하기도 하고, 다산 정약용이 이제 쓴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참 너무 슬픈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시기에 천주교 때문에 이제 귀양을 간 정약전이 이제 형 아닙니까? 자산오보로 유명한 정약전. 그 형이 이제 어디로 끌려간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는 약전 형님이 그립다. 뭐 이런 걸 편지로 써서 부모님도 그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게 있는데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세력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패배하는 자들은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러나서 지방을 전전하면서 그것도 뭐 서울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전라도, 함경도 뭐 이런 데로 이제 보내잖아요. 섬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이제 참 옛날에 영화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 그것도 보여주면서 뭐 그런 이제 시도 읊고 가사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한번 유형 볼까요? 형조 장부에 등재되는데 유형이 처해인 자는 관사에서 정배할 경우에는 형조에 보고했다 하는 것이고 유형시 그 비용은 죄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유배 비용은 국가에서 뭐 된 것이 아니라 유배 가서 하는 비용은 다 본인 스스로가 다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 좀 잘 나가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배 가는 길에 어디 마을에 뭐 현령이라든가 현감으로 있는 지인이 있으면 가서 술 대접도 받고 뭐 그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유형수가 배소에 도착하는 배소 내에서는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었다. 처첩이 원할 때는 같이 따라가는 것도 허용되었고 처첩이 유배소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중국과 대명률의 규정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팔도 가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팔도 가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리, 2,500, 3,000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극악, 고괴 범인, 아주 나쁜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통 중에 멀리 돌돌아 3,000리를 우회시킨 적도 있었다. 때로는 법대로 정비하지 않고 인근의 도에 귀양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그러니까 1,000리를 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000리, 400km를 얘기하는 거죠. 1,000리를 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제 유배길에 오르는 겁니다. 배낭 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배지까지 이제 따라가겠죠. 누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아유 내 신세. 유배지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밖에 포졸들이라든가 누가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안에서 이제 뭐 책을 보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 농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근데 안치하고 또 천도 제도가 있었어요. 안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요 텍스트를 보시죠. 안치는 유배소에서 다시 일정한 곳을 지정해서 유폐시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에게 과해졌다. 유배소에서 다시 일정한 곳을 지정해서 유폐, 딱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갔다는 거죠. 천도,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도로 이주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천도, 범죄인을 그 가족과 국경지도로 이주시키는 경우. 일단 이주한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에 의해 다스려졌다. 천도. 예전에 그 외지부라고 설명드렸죠. 조선시대 이제 법률가 집단을 이제 외지부라고 그랬죠. 외지부가 초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소위 다투는 거, 쟁송을 업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장을 쳐가지고 머리 쫓아버립니다. 귀양버립니다. 요때 이제 가족들도 같이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 전가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천도와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치, 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김만중이 갔던 유배지입니다. 요거는 단종의, 아래 건 단종의 유배지, 영월에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 이런 이제 목숨 뺏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한 형벌이죠. 교형과 참수, 매달아 죽이는 경우, 목을 베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수형은 이제 죄인의 두 손과 두 발목을 묶고 높은 데 매달아 목을 졸라 죽이는 거죠. 목이 막혀서 죽이는 거고. 참수형은 죄인의 목을 큰 칼로서 베어 죽이는 것을 얘기한다. 사형 내리는 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삼복제에 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하는 것이고, 사형을 내릴 때는 임금의 재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걸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 시기는 대시 집행,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과 불대시 집행,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시, 불대시 집행, 이 두 가지는 나눴다. 사형의 집행방 관련돼서는 교, 참, 능지처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은 당시 기록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형 아니면 참형 이렇게 해서 단순했다는 거죠. 그러나 능지처사, 이것도 능지처사는 대역 사건의 국사법이나 특히 일반에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해줬다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당하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아주 위화적인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 그래서 위험에 옥달성하게 오살, 육시, 거열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사사, 부관참시, 효수 다 이렇게 목을 벤다든가 또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서 또 한 번 더 친다든가 목을, 이런 거죠. 사형 집행은 관아의 최하위를 할 수 있는 이의 나장 등에 해해졌으며 죄수의 목을 자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회자수, 망난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 망난이와 관련돼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 참수를 당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그 망난이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목을 쳐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형 되는 장면을, 요거는 교수형, 그렇죠? 목 매달아 죽이는 거. 요거는 이제 참수하는 거. 요게 이제 형정도첩이라고 여기에 다 그림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다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팽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팽형은 박지원이 쓴 그 열하일기에 보면은 실제로는 이 팽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재현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거기에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소세대에 불을 떼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죄인을 넣어요. 죄인을 끓여 죽이는 겁니다. 팽형. 그 포도대장이 이제 여기서 지시라는, 여기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사대문 그 있는 데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사람을 끓여 죽이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는 끓여 죽이는 것을 행한 적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걸 보이고, 신육만 내는 거죠. 신육만. 그 신육만 내가지고 죄인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수치 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죄를 갚도록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극만, 연출만 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해지는 것이. 여기 이제 죄인이 여기 들어가서 호족 족부인이 사망으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조선의 사형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잠깐 여기 텍스트 한번 보시죠. 아까 좀 내용은 다 똑같이 알고 계신 것인데, 교수형은 이제 죄인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높은 데에 매달아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다. 참수형은 죄인의 목을 큰 칼로 베어 죽이는 것이다. 오살,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뚱이를 자르는 극형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혁명만 들어도 몸서리 칠 만큼 끔찍하게 보여서 오늘까지도 저주를 뜻하는 말로써 전하고 있다. 오살, 육시 뭐 이런 거는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뚱이를 자르는 극형이죠. 오살, 육시. 거열은 이제 죄인의 팔과 다리를 네 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모름으로써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거열, 오살, 육시, 거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잔인했던 그런 어떤 조선의 사형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 요거는 이제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해서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 현재 관직에 있는 자로서 영모에 관련돼서 주로 행하여졌다 하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극약을 넣었어요. 극약. 청산가리 같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아주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며 죽는 어떤 그런 겁니다. 부관참시,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다시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겁니다. 연산구 시대 무호사와 갑자사와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부관참시, 효수, 기시라고 됐다는 거죠. 사형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백성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끔찍합니다. 이 제도는 고대로부터 있어 왔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다는 거고,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영모들이 발생했을 때 영모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여기 보면 조선 말기에 갑신정변에 실패한 개화파 요인들이 사형 후 효수되기도 했다는 거죠. 사형, 머리 자른 다음에 이것을 걸어놨다는 거죠.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마라.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아주 끔찍했던 갑신정변 그 주동자들에 대해서 효수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팽형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서 끓여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신용을 했다. 그 사대문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당시 아마 사사, 약을 먹여서 죽이는 그 장면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형이라고 하는 제도, 속전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텍스트를, 도표를 봐주세요. 관리나 승려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의 관직을 박탈하는 명예형을 말합니다. 명예형, 윤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명예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형벌과 명예형을 병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다. 윤형이라고 하는 거. 관리나 승려 등의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의 관작을 박탈하는 명예형이다. 속준제도, 이건 돈으로 낸다는 거겠죠. 특별히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유교 국가적 통치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제도다. 속전은 오늘날의 벌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벌금은 재산형인데 비해 속전은 신체형, 자유형, 생명형을 선고받은 후 본형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었다. 속전. 왜냐하면 양반들한테 형벌을 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을 때려라 그럴 땐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속전, 돈으로 대신 내가 뭐 속전하겠습니다. 뭐 이게 바로 이제 속전제도 아니겠어요? 속전은 형이 집행기관에 징수했는데 중앙에서는 형조, 한성부, 사원부에서 담당했고 지방에서는 각 아문의 수령이 담당했다. 그럼 여기서 거두어들인 속전은 어떻게 되느냐? 호조로 이송해서 국가 재정에 충당하기도 했으며 관하에 소속된 관리들 급료와 건물 유지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영조 때는 속전에 관한 사무를 전담시켜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민사라는 기관을 설치하게 됐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사 시험 같은 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민사라고 하는 뭐 이런 기구도 설치를 했다. 그래서 윤형이 뭐고 속전제도가 뭐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제 10강 정리편입니다. 퀴즈하고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 조선시대의 수사를 담당했던 관서는 어디입니까? 한번 강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청 뭐 이런 데서 했죠. 하나의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 시박죄란. 시박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시했던 범죄입니다. 10개. 굉장히 중하게 처벌했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내용인데, 시박죄 무엇일까요? 세 번째, 조선시대도 오늘날의 CSI에 버금갈 정도의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 한번 또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검시제도를 보시면은 얼마만큼 그것이 과학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수사대에 버금갈 정도의 굉장히 정치한 그런 과학기술이 도입된 그러한 수사기법이 있었죠. 네 번째로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역할과 기능,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습니다. 금부민 고소라고 해서 마을 수령을 함부로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명에 반한다든가 이런 대역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백성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왕의 그 정책에 대한 것도 가서 전파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두었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었겠는가? 다섯 번째로 조선시대의 검시에서 시행했던 삼복법이란 뭐예요? 삼복법. 검시를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했다. 초검, 그 다음에 복검, 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형벌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를 거치면 정착이 되죠. 태형, 장형, 도형,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조선의 형벌 중 자자형이란, 자자형. 자자라고 하는 건 끔찍한 거죠. 예전에 TV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추노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거기 어디다가 색이었죠? 여덟 번째, 조선시대 형사재판 절차의 제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 지켜졌던 그 원칙은 무엇인가? 조선시대의 사형집행 방법은 9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목을 잘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매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박존이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팽형이란 아주 끔찍한 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흉내내는 그런 것은 있었다고 그러죠. 당시에. 도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재판기구 어떤 게 있었나? 한성부입니다. 한성부. 한성부는 이제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까지 이제 관장했던 기구고, 육조와 대등한 지위와 대우를 누렸다는 거죠. 한성부의 수장이 한성판윤이잖아요. 그리고 삼법사, 형조, 의금부, 한성부, 이렇게 삼법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의, 판윤은 정의품. 이제 정의품이 이제 판서가 정의품이죠. 그리고 종의품으로 좌윤, 우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성부가 굉장히 직위가 높았던 관서입니다. 사헌부 어사대가 이제 고려시대 어사대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사헌부로 이름이 굳혀지게 됩니다. 주로 감찰 행정을 담당했다. 삼법사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또 사헌부와 사관원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관원을 모두 대관이라고 불렀다 하는 거죠. 서경기관이었다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측에 보게 되면 이제 사헌부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헌부는 상하의 구별이 엄하여 하위자는 상위자를 예로서 맞았다 하는 거고, 최상위자인 대사원이 대청에 앉은 다음 그 다음에 제자를 4번 부른 다음에 모두 자리에 앉도록 했다. 아주 규율이 셌던 모양이에요. 인사관계, 시정, 탄핵 등이 일이 있으며 일동이 당상원의 서거에 둘러앉아 가보를 수기한 다음 결정했다. 이를 끝내고 퇴청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전통을 줄였다. 군기가 아주 셌던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이건 이제
고려 시대에 있던 순군만호부, 요게 이제 발전돼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의금부가 된 거죠. 삼법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모 등의 정치범이나 삼강 오륜을 어긴 중지인을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왕권과 직결된 반역죄는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과 합조에 다스렸다. 그리고 신문고를 관장하기로 했다. 태종 때. 국왕직속의 특별사법기관이다. 감옥을 뒀다. 의금부대에도 감옥이 있었죠. 그럼 한성부, 사헌부, 의금부까지 했습니다. 그럼 형조입니다. 형조.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법무부에 해당되는 거죠. 정의품 판서다. 형조의 속사로는 상복사, 고율사, 장애사가 있었고 형조 소관부로는 장애원, 전옥사가 있었다. 삼법사 중에 하나고 법률, 사송, 노비, 수화, 간도, 투살 등의 일을 관장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서 형조에서 맡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